안녕하세요. 지난 주에는 아마 추석 명절로 해서 그런 휴강이 되었던 것 같고, 이 휴강은 제일 마지막 주에 다시 한 주 더 강의를 하도록 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렇게 마치도록 하고, 일단 그 식품위생법과 관련되어져서 중요한 것들은 일단 그 벌칙 13조까지 다 마쳤는데, 이제 뒤에 이제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이라든가 공전, 고시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이제 복잡한데, 이걸 좀 차분하게 풀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라 하면은 식품위생법에서 모두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리는 경우의 조금 더 자세한 부분들을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은 어떤 그 법률로서 국회의 법을 통과를 해야 되지만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과 같은 경우에는 행정명령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량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부분들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제 별표 1에서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가름하는, 여기에 이제 똑같은 어떤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다 이렇게 해서 법 제53조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실제 만약 영업정지를 식품 제조 가공업이라든가 적석 판매업이라든가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식품 관련된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 이런 행정 처분이죠. 영업 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에 만약 영업 정지를 하지 않고 여기에 가름하는 대체하는 어떤 과징금을 낸다든가 하면은 영업 정지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영업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가나, 다라, 마 이렇게 해서 영업 정지 1개월 이제 여기 쭉 풀어져 있는데, 일반 기준은 영업 정지 1개월은 30일을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영업 정지 2개월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우리 달력이 홀수가 크고 짝수가 적다 이렇게 되면은 보통 영업정지 2개월을 한다면은 6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7월달이 31일이고 8월이 31일이라 할지라도 31일 기준으로 해서 처음 시작했는 날짜로부터 30 곱하기 영업정지 2개월 같은 일을 해서 60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1개월은 30일이고 3개월은 90일 이렇게 월의 기준을 30일로 기준한다는 거. 그 다음에 영업정지에 가름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은 그 영업정지 처분일에 속한 연도의 전년도 총 매출 금액의 기준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작년 2020년도라면은 2019년도에 그 매출이 얼마였던가 1억이었다면은 거기에 따라서 비율로 나가게 됩니다. 여기 밑에 나옵니다만 비율로 나가고, 그게 우리 여러분들 아마 시행령 일반 기준의 과징금 기준이 있습니다. 과징금 기준이 있는데, 그게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 제조 가공업이라든가 그 외의 영업에 이제 해당되는 어떤 업종이 연간 매출이 2천만 원 이하 같으면은 영업정지 하루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이 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30일 같으면은 30 곱하기 5 하면 150만 원을 내게 되면 영업정지를 당하지 않고 그냥 영업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과징금의 기준도 시행령 별표 1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품목류를 제조 정지 당한 경우, 예를 들어서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 어떤 내가 품목을 음료류를 생산을 한다, 또 아니면은 잼류를 생산한다, 이렇게 생산 품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이 품목류 제조 정지에 가름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은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의 처분일에 속한 연도 그 전년도의 총 매출 금액을 한다. 만약에 딸기잼의 매출이 원래 2020년이면 2019년도에 1,000만 원이 매출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 이제 그 부과하는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몇 퍼센트라든가 뭐 매출 금액 얼마를 곱해서 한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한다.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 사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외울 필요도 없고 이걸 꼭 알아야 된다는 건 아닌데 단지 이러한 것들이 있더라는 것을 알아가 나중에라도 이 과징금 사정 기준이 어디에 들어가더라 해서 그 법이라든가 뭐 시행령 시행규칙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다만 신규로 제조, 휴업 등으로 인해서 품목류에 해당하는 품목들이 1년간의 총 매출 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기별이라든가 월별 또는 일별 매출 금액을 기준으로 연간 총 매출 금액으로 환산하여서 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했다면은 2019년도에 매출이 없다. 그래서 2020년 뭐 3월에 이렇게 그 새로 제조업을 등록을 했는데 여기서 만약 제조 정지를 당한다면은 한 달 기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처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품목 제조 정지에 가름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매출 금액은 처분일에 속하는 달로부터 소급해서 직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총 매출 금액의 4배를 곱해서 산출한다. 단 신규로 제조한다든가 휴업 등으로 3개월의 총 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전월의 실적을 알 수 없는 경우 당월을 하고 그죠. 이래서 뭐 매출의 그 없는 경우의 하루 매출액의 이제 365를 곱해서 산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목에서 라목 가 말고 나, 다, 라, 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산정 금액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받지 않고 과징금을 10억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그 가름해서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 기준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제조광업은 그 외에 뭐 평수라든가 연간 매출이라든가 이런 데에 따라서 각각 다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책 여러분 아마 법제처 들어가면 그러니까 시행령 별표 1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도 있고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 예를 들어서 연간 매출액이 100만원 뭐 1억 이하인 경우에는 하루 정지하면은 하루 12만원이다. 그럼 30일을 정지를 할 것 같으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행법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규칙이 있으면은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에 가지고 제2조와 관련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거는 조금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아마도 여러분들에게 뭐 해썹이라든가 또 선행요건에 관련되어지는 부분에서 이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알려드렸을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법규에서 이 법규인데 식품위생학이라든가 이런 데서 알려드렸는데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을 이렇게 이런 기준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위반하면 당연히 벌금을 물겠죠, 그죠? 과태료를 문다든가 해서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 보관실이라든가 제조 가공실, 조리실, 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이 항상 청결하다는 것도 뭐 주관적이지 않냐 이래 돼 있지만 주관적인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을 또 이제 어떤 고시 기준에 또 두고 있습니다. 원료 보관실, 뭐 제조 가공실, 조리실 이런 데에 내부 바닥 같은 게 뭐 트렌치가 뭐 어떤 그 이물질이 끼었다든가 바닥이 더럽다든가 뭐 하는 그러한 또 아니면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그 내벽재를 어떤 페인트를 썼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전부 고시 기준에 다 있습니다. 그 다음 식품 등의 원료나 제품 중 부패 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 냉장 시설에 보관을 해야 한다.
만약에 냉동 냉장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원료나 제품을 이런 냉장 냉동 시설에 보관하지 않는다면도 이것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와 관련돼서 위반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식품 등의 보관, 운반, 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이나 규격이 정해져 있고, 예를 들어서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는 제품, 식품의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냉장 보관을 해야 되겠고, 냉동을 했다면 냉동 보관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기준 규격이 정해져 있겠죠. 그리고 보존 및 유통 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이 경우 냉동, 냉장 시설 및 운반 시설을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된다. 운반할 때도 어떤 그 루트카 있죠. 배송 차량과 같은 것들의 냉장 냉동 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면은 이것도 식품위생법에 이제 위반되겠죠. 그 다음 식품 등을 제조, 가공, 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를 착용하는 등 개인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랬는데, 위생모를 착용하고 또 뭐 조리를 하는 사람이 손톱에 뭐 에나멜을 칠한다든가 손톱을 제대로 뭐 이렇게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는다든가 이러면 다 이런 것도 위반이 되죠. 또 제조, 가공, 또 수입품을 포함해서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이 된 식품이나 여기 또 보면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이 되고 제품의 용기 포장에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한 대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최소 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서 분할해서 판매하면 안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낱개 포장이 되어져 있는데, 낱개 포장, 우리 보통 보면은 뭐 크래커 같은 것도 이렇게 이렇게 봉투 채소 포장 단위를 뜯으면은 2개라든가 3개가 이렇게 채소 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분할해서 판매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2개가 들어서 한 묶음이 되어 있으면은 묶음되고 묶음되어 있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단상자라 그러나요? 단상자에는 이 표시 기준이라든가 광고 기준을 다 맞춰가지고 판매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위반이 되겠죠. 그리고 다만 컵라면이나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서 판매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경우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최소 단위를 포장을 뜯어서 분할해서 판매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식품 등의 제조, 가공, 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 관리를 해야 하고, 어류, 육류, 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해서 사용하고, 이 구분할 때는 색깔별로 한다든가, 그래서 이 색깔별로 할 적에는 거기에 따르는 표시를 조리장 벽이라든가 게시판에다가 적어두고 조리 종사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육류용 육류용 도마, 채소류 칼 도마, 가공식품용 칼 도마 이렇게 각각 분리해서 구분해서 사용해라는 얘기입니다. 그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품을 판매한다든가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해서 이거 식품 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되게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식품 등을 무상 수거 대상 및 수거량에 대한 건데, 예를 들어서 식약처에서 어떤 식품이 있는데 이거를 가져와서 샘플 검사에 필요한 양을 수거할 때에는 무조건 많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최소 기준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 대상 및 수거량은 식품이나 식품 적재곡성의 음식물을 포함해서 가공식품이 있고 유탕처리식품, 기름에 튀긴 식품들이 있겠죠. 그런 경우는 가공식품은 그램 무게로는 600g이고 또 액상 같은 경우에는 600ml인데 캡슐류는 단 200g을 한다. 이렇게 해서 수거하는 것은 실험에 필요한 최소량의 최소량만을 수거합니다. 그래서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고, 검사에 필요한 시험 재료 한 건당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를 해야 합니다.
시험 재료 한 건당 수거량 범위 안에서 수거를 해야 되죠. 다만 검치 채취로 인한 오염이나 소분 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 포장 단위를 그대로 채취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의 잔류농약 검사라든가 방사능,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수거를 해야 하고, 다만 잔류농약 검사 중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00g을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사선 조사 검사가 추가될 경우에는 또다시 200g을 더 추가한다. 0.2kg를 더 추가해서 수거하고, 다만 소스류 및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 원료가 2종 이상 혼합된 경우에는 600g을 추가로 수거하고, 그렇게 0.6kg는 600g이죠. 밤, 생버섯, 곡류 및 두류는 1kg을 추가로 수거할 수 있다. 왜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이 되냐면은 이런 밤 같은 거 싹이 나지 않는다든가 벌레가 먹지 않는다든가 버섯, 곡류, 두류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는 방사선 조사 검사 대상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세균 발육 검사 항목인 경우 및 통조림 식품은 6개를 수거를 해야 된다. 세균 발육 검사용을 5개 하고 그 밖에 이하의 검사용을 1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최소 수거량 뒷페이지 이것도 보면은 이제 2개 이상 수거할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율이 같아야 된다는 거. 용량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이 필요한 양을 추가해서 수거할 수 있다. 자연 산물인 경우 곡류, 두류, 기타 산물은 1 내지 3kg, 채소류, 과실류, 수산물 다 이렇게 기준 규격이 수거량이 있습니다. 그다음 분석하는 중에 최종 항의를 위해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고, 유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상으로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로 이제 이렇게 해서 2곳 이상인 경우에 수거량을 초과해서 수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를 맡기는 기관을 2곳 이상을 한 경우에는 수거량을 이걸 초과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품 첨가물은 이제 여기 보면은 고체인 경우에는 200g, 액체는 500g이나 혹은 액상인 경우에 밀리리터, 기체는 1kg. 그래서 이거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적부에 관한 실험을 맡기는 경우고, 비소나 중금속 함유량은 50g이나 50ml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위생감시원이 식품위생검사기관 2곳 이상인 경우에는 이 양을 초과해서 수거할 수 있다. 왜냐하면 2곳에 나눠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기구 또는 용기 포장에 대한 것도 재질이나 영출 시효.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잘 아는 페트라는 폴리에틸렌 텔레프탈레이트라는 페트라는 담는 용기가 있는데, 이 용기에 혹여라도 우리가 그 식품이 닿아서 그 식품을 담았을 때에 식품 내로 이 페트에 있는 유해한 성분들이 이 식품으로 이행이 되어 간다면 이걸 우리가 섭취하는 경우에 인체에 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용기에 대한 기구라든가 용기 포장지에 대한 재질 용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맞는 필요한 만큼의 양을 수거를 하게 되는데,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해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가 있고,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에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해서 수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질 용출도 마찬가지로 식품이나 식품 첨가물과 같이 이런 비고란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가품질 검사의 기준입니다. 이 자가품질 검사는 생산업체가 식품 제조 가공업체가 자기 스스로 자가품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식약처에서 정부에서 공인하는 기관에서 실험을 자가품질 검사를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를 해서 적합 판정이 나오고 기준치에 이렇게 해당되는 기준치에 적합한다든가 아니면은 용출되지 않는다든가 이러한 그 자가품질
검사가 적합해야지만 시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품질 검사에 대한 기준은 여러분들이 만약 영양사는 조금 별개입니다만 식품 제조 가공업체라든가 즉석 판매업, 식품 제조 가공업체인 경우에는 꼭 이 자가품질 검사를 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시중에 유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 등에 관한 자가품질 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를 해야 된다. 단 식품공인에 정한 동일한 실험 항목을 적용받고 있는 품목을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 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기구라든가 용기 포장의 경우 동일한 제품의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는 재질별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할 수가 있다. 여기 담는 기구가 PET도 있을 거고 폴리에틸렌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아니면은 뭐 레트르트 파우치 내면에 PE가 있다면 이런 재질별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보면은 제조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여기 자가품질 검사 기준에 별표 12에 있는 여기에 해당 항목을 보고 이제 그 검사를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품질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유형별 검사 항목을 검사하고 단지 식품 제조 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 등을 제조하는 자가 바로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OEM을 맡긴다든가 하면은 이 제조업체가 자가품질 검사를 득해야 되고 여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은 부적합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 생산했던 거를 폐기를 한다든가 하고 다시 검사를 해야 재생산을 해야.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도 이제 그 제조 강공업 있죠. 자가품질 검사 제조 강공업. 그러면 과자류, 빵류, 떡류 이게 식품 유형별인데 떡류, 코코아 가공품, 초콜릿, 잼, 당, 음료류, 절임류, 조림류, 절임하고 절임은 틀리죠. 이건 절임은 당절임, 뭐 초절임, 또 뭐 있습니까? 산장법, 당장법, 염장법 이렇게 절임류가 있고 절임은 말 그대로 조리는 거. 수산가공식품류, 두부, 묵류, 면류, 조미식품, 적석식품류, 만두, 적석 섭취, 적석 조리식품 해당되고 장류, 농산가공식품류, 식품 이게 전부 다 이제 식품 유형들입니다. 기타 가공품 이러한 것들은 가공하는 경우에는 여기 있죠. 3개월마다 한 번씩 식품 유형별로 검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각각의 유형별로 검사를 3개월마다 한 번씩 해야 된다는. 그 다음에 식품 제조 업자가 자신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 포장, 반가공 원료식품은 6개월마다 1회 이상 검사를 해야 되고 용기 포장은 동일 재질 6개월마다 해야 되는데 직접 하지 않고 용기 포장을 납품한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면 되겠죠. 시험 성적표를 갖고 있으면 됩니다. 빵이라든가 식용을 함유한 가공품이라든가 알 함유품은 2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 1에서 3번까지를 제외한 식품은 1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1개월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월, 뭐 4개월 다양하죠. 이거는 이제 이런 걸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법 48조 8항에 따라서 전년도 조사평가 만점 90% 이상, 100점에서 90점 이상 맞는 식품에는 6개월마다 1회씩 고시하는 검사 항목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1, 3, 4에서 뭐 3개월마다 한 번씩 한다 뭐 이런 것들도 제외하고 이제 이렇게 유형별로 검사 항목을 좀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는 얘기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중독 발생이 높다고 인정하여 지정 고시한 기간 동안에는 2에 해당하는 식품 1개월마다 한 번 해야 되고 3에 해당하는 식품 15일마다 1회 3 이게 빵이라든가 식육가공품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야 되고 4번은 또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그렇게 요 식약처장이
식중독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더 훨씬 더 식품 검사를 자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도 뭐 주세법에 따라 가지고 이 검사를 해야 된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 과자 크림을 위에 얹거나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어서 가열 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이 되는데 과자, 빵류, 당류, 식유 가공품, 우유 가공품, 두부,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 그 다음 동물성 가공식품류, 빙과류, 적석 섭취식품, 도시락, 이건 바로 먹는 거, 김밥, 햄버거 및 샌드위치류, 적석 조리식품 중에서 순대류, 이런 것들은 여기 보면은 있죠. 축산물위생법 관리법 제2조에 하는 유가공품, 식유가공품은 9개월에 한 번씩 하고, 이래서 이러한 것들은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별표 15에 해당되는 경우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데, 별표 15는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이런 경우는 이제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이기 때문에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식품 첨가물은 기구 등 살균 소독용 6개월마다 한 번씩 살균 소독력을 체크를 하고, 그 외의 첨가물은 이렇게 재질별로 첨가물 기구 및 기구 또는 용기 포장도 마찬가지로 6개월에 1회 이상 재질별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해서 검사. 그 다음에 이 별표 13은 소비자 위생점검 표시 및 광고인데, 위생점검을 합격했다는 표시를 이렇게 됩니다. 그 도안은 뭐 이렇게 보면은 태극 문양에다가 노란색, 그 다음에 뭐 심볼마크 하단에는 밥이고, 여기 이제 이런 도안을 한다는 얘기죠. 표시 방법은 이제 이렇게, 이거는 뭐 여러분들 한번 쭉 참고로 보세요. 그래도 식약처나 특별자치도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요청을 또 할 수가 있다. 광고는 그래 할 수 있다는 얘기. 아마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 수업일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말이 끊어지면은 이걸로서 첫째 시간 수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뒷페이지 한번 넘겨가 볼게요.